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험하지 않고 둥글둥글한 언덕들이 포근하게 감싸 안은 어느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앞으로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맑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달이 뜨는 밤이면 강물이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인다고 하여 사람들은 은빛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이웃과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순박한 이들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다가도 밤이 깊어지면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 차는 그런 고요하고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강가 끄트머리에는 다 쓰러져가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강호라는 이름의 젊은 어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낡은 나룻배 한 척과 구멍난 그물 몇 개가 전부였지만 천성이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동이 트기 전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강으로 나갔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그물을 던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는 강이 주는 것에 항상 감사할 줄 알았고 욕심을 부려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배를 태지 않을 만큼 잡히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웃을 줄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강호의 성품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는데 특히 그가 물고기를 잡을 때 보여주는 마음 씀씀이는 남달랐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물고기가 잡혀 있으면 그는 주저없이 그 물고기를 다시 강물 속으로 놓아주곤 했습니다. 아가야, 어서 가서 어미 품에 안기거라. 더 크고 나서 다시 만나 자꾸나. 하고 다정하게 속삭이며 물고기를 놓아주는 강호의 모습은 강가의 버드나무처럼 부드럽고 온화했습니다. 다른 어부들이라면 한 마리라도 더 잡아 장에내다 팔 생각을 했겠지만 강호는 강이 베풀어주는 생명들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강도 노여워할 것이라고 믿으며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강물 위를 스치며 지나가고 나뭇잎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강물 위에 배처럼 떠다니던 때였습니다. 유난히 달이 밝고 둥근 밤이었는데 강호는 며칠 동안 날씨가 패서 물고기를 잡지 못한 탓에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땔감도 마련해야 하고 식량도 조금 더 필요했기에 그는 평소에는 잘 나가지 않는 야간 조업을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꺼운 무명옷을 껴입고 낡은 집신을 단단히 동여맨 강호는 하얀 입김을 호호 불며 집 앞 마당에 메어둔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강물은 달빛을 받아 마치 검은 비단 위에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신비롭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노를 저어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자 삐그덕거리는 노 젓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우며 물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고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강호의 볼을 때렸지만 그는 묵묵히 노를 저으며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깊은 웅덩이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강물 소리는 낮보다 밤에 더 크게 들려왔고 가끔 물고기가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첨벙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강호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그물을 넓게 펼쳐 강물 위로 던졌고 그물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동안 잠시 숨을 고르며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달이 어찌나 밝은지 굳이 호롱불을 켜지 않아도 강물의 흐름이 훤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강호는 조심스럽게 그물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그물 끝에서 묵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바위나 나무 토막이 걸린 것은 아닌가 싶어 조심스럽게 줄을 당겨보았지만 그물 안에서는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는 힘찬 박동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것 참 제법 큰 녀석이 걸린 모양이구나.
강호는 기쁜 마음에 서둘러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이 수면 위로 올라올수록 물살이 거세게 요동치고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강호는 팔에 힘을 꽉 주고 마지막 힘을 다해 그물을 배 위로 들어 올렸고 그 순간 그물 안에서 눈이 부시도록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와 강호는 잠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물 안에는 강호가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하고 아름다운 잉어 한 마리가 파닥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일반적인 잉어와 달리 비늘 하나하나가 마치 귀한 옥을 깎아 만든 것처럼 영롱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달빛을 받을 때마다 오색 찬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크기 또한 보통 잉어의 두세 배는 좋게 되어 보였으며 지느러미는 마치 선녀의 날개옷처럼 우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잉어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이 강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런 물고기는 처음 보는구나. 마치 용왕님이 기르시는 물고기 같지 않은가.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잉어를 어루만졌습니다. 잉어는 잡힌 것이 분한 듯 거세게 몸부림쳤지만 강호가 손을 대자 신기하게도 금세 얌전해지며 강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물고기의 것이라기에는 너무나 깊고 맑아서 마치 사람의 눈처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강호는 잉어의 눈을 들여다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배가 고파서 고기를 잡으러 나왔지만 이토록 신비롭고 귀한 생명을 차마 잡아서 먹거나 장에 내다 팔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잉어는 단순히 배를 채워줄 먹거리가 아니라 이 강을 지키는 영물일지도 모른다는 경외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호는 잉어를 향해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보통 물고기가 아님을 알겠다.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거라. 강호는 서둘러 뱃머리를 돌려 집으로 향했는데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마음이 급했습니다. 혹여나 이 귀한 물고기가 물 밖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를 젓는 강호의 팔에는 힘이 들어갔고 배는 미끄러지듯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잉어는 그물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강호를 지켜보고 있었고 잉어 몸에서 나오는 은은한 푸른 빛이 강호의 얼굴과 낡은 나룻배를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혹시라도 누가 볼세라 조심스럽게 배를 메어두고 잉어를 물이 담긴 나무통에 옮겨 담아 집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강호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커다란 물 항아리 앞으로 달려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시던 것으로 빗물을 받아두거나 장을 담그던 귀한 독이었습니다. 강호는 서둘러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와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잉어를 항아리 안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잉어는 넓은 물속으로 들어가자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유유히 헤엄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어찌나 활기차고 아름다운지 강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좁은 통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느냐. 오늘은 여기서 편히 쉬거라. 내일 날이 밝으면 더 좋은 곳을 찾아주마. 강호는 항아리 가장자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잉어가 들어간 항아리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어두웠던 마당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마치 마당에 작은 달 하나를 옮겨 놓은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그 신비한 광경에 홀려 방으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잉어는 좁은 항아리가 답답하지도 않은지 위아래로 춤을 추듯 헤엄치며 강호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잉어가 배가 고플까봐 찬장에 있던 마른 밥풀을 조금 떼어 물 위에 뿌려주었습니다. 귀한 몸이라 이런 누추한 밥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정성이니 한번 맛이나 보렴. 잉어는 강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뻐끔거리며 밥풀을 받아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강호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밤바람이 점점 차가워져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지만
강호는 항아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이 늘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신비한 잉어가 곁에 있으니 마치 오랜 친구가 찾아온 것처럼 마음이 든든하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잉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강가에서 보았던 철새들의 군무,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까지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자 가슴이 뻥 뚫리는 듯 시원했습니다. 잉어는 마치 강호의 이야기를 다 알아듣는다는 듯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새 달은 하늘 높이 솟아올라 중천에 머물렀고 마을의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그제야 자신이 밤새도록 항아리 옆에 앉아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구나. 나도 이제 좀 눈을 붙여야 내일 또 일을 나가지. 강호는 아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 뻣뻣해진 다리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잉어가 놀라지 않도록 항아리 뚜껑을 살짝만 덮어 공기가 통하게 해두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돌아 썰렁했지만 강호의 마음만은 난로를 피운 듯 훈훈했습니다. 자리에 누워서도 강호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옥빛 비늘을 반짝이며 헤엄치던 잉어의 모습이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저 잉어를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데리고 있어도 될까? 마음 같아서는 평생 곁에 두고 보고 싶었지만 강에서 살아야 할 생물을 좁은 항아리에 가두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저 신비한 친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저 행복했습니다. 강호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 잉어의 안부를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물이 흔들리는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그것은 분명 무언가가 물을 박차고 오르는 소리였습니다. 강호는 혹시 도둑고양이가 잉어를 해코지하려는 것은 아닌가 싶어 벌떡 일어나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다행히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항아리만이 달빛 아래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아리 뚜껑 틈으로 새어나오는 푸른 빛은 아까보다 더 강렬해져서 창호지 문을 통해 방 안까지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밤이로다. 강호는 다시 자리에 누우며 안심했습니다. 강호는 문득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짐승을 구해준 사람이 훗날 큰 보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혹시 자신에게 찾아온 이 잉어도 하늘이 보낸 선물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자신에게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 찾아온 친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잉어에게 초롱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난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혼자 속으로 이름을 불러보니 더욱 정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해가며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마당의 항아리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 항아리 속의 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더니 잉어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담장을 넘어온 마을을 감쌀 만큼 강렬했지만 너무나 부드러워서 잠든 사람들을 깨우지는 않았습니다. 빛 속에서 잉어의 비늘이 하나둘씩 벗겨지며 물고기의 형상이 서서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진 강호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꿈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강호는 넓고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유리처럼 투명한 물이 흐르고 머리 위에는 오색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아름다운 여인이 물 위를 걸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옥색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는 진주 장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고운지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강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맑고 고운 마음씨가 하늘에 닿아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강호는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다고 느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까 마당에서 잉어에게 말을 건넬 때 느꼈던 그 따뜻한 기운과 닮아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강호는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아직도 여인의 온기가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참으로 묘한 꿈이로구나. 잉어를 너무 생각해서 꿈에까지 나타난 모양이다. 강호는 헛웃음을 지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새벽 공기가 제법 차가워져 곧 동이 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항아리 쪽을 살폈는데 어젯밤처럼 빛이 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물이 가득 차 있는 항아리를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다가가서 뚜껑을 열어보려다가 잉어가 깰까봐 그만두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강호는 아침밥을 짓기 위해 쌀독을 열어보았습니다. 어제 확인했을 때 분명 바닥에 쌀알 몇 개만 굴러다니던 독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쌀이 반이나 차 있었습니다. 내가 어제 쌀을 사다 놓았던가.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강호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동이에는 맑은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아궁이 앞에는 잘 마른 장작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밤사이에 몰래 와서 집안일을 해놓고 간 것만 같았습니다. 강호는 도깨비에 홀린 기분이 들었지만 기분 나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듯 집안 곳곳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강호는 마당에 나와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담장이 무너진 곳도 없어서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누구란 말인가? 강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당 한가운데 놓인 물항아리로 향했습니다. 설마 저 항아리 속의 잉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서나 보던 일들이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이른 아침부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에 사는 수다쟁이 아주머니들이 우물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오늘은 왠지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지난밤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신이 본 빛을 다른 사람들도 보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강호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을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강호의 집 마당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다시 항아리 앞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항아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혹시 네가 한 일이니? 쌀독을 채우고 물을 길어온 것이 정말 네가 한 일인 게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찰랑거리는 물소리만이 강호의 물음에 답하는 듯 했습니다. 강호는 항아리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독이 항아리였지만 그 안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마치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제 곧 해가 완전히 떠오르면 강호의 소박했던 일상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강호의 외로웠던 삶이 이제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강호는 강에 나가 그물을 던졌지만 마음은 온통 집마당에 놓인 물항아리에 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물살의 흐름만 보아도 물고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척척 알아맞혔을 테지만 오늘은
그물을 던져도 빈 껍데기만 올라오기 일쑤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침에 보았던 가득 찬 쌀독과 저절로 채워진 물동이 생각뿐이었고, 혹시라도 도둑이 들어 항아리를 가져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호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일찌감치 그물을 거두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멀리서 보이는 자신의 초가집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는데, 그것은 아마도 집에서 풍겨나오는 알 수 없는 온기 때문인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강호는 숨을 헐떡이며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다행히 항아리는 아침에 보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뚜껑도 얌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강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항아리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잉어는 강호가 온 것을 반기기라도 하듯 물 위로 입을 뻐끔거리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초롱아, 나왔다. 하루 종일 네 생각이 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구나. 별일 없었느냐? 강호는 잉어에게 말을 건네며 짐을 풀었습니다. 비록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호의 마음은 부자가 된 것처럼 넉넉해졌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크고 밝게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강호는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낮에 있었던 일과 잉어에 대한 생각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방안을 감돌았고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뒤척이며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마당에서 또다시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각거리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짐승의 것이라기에는 너무나 조심스럽고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강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항아리에서 피어오른 오색 찬란한 연기가 마당을 가득 채우더니 그 연기가 서서히 거치면서 한 여인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마치 달빛으로 빚어놓은 듯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입고 있는 옷은 물결처럼 하늘거리는 옥색 비단이었습니다. 강호는 너무나 놀라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꿈인가 생시인가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인가. 강호는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능숙한 솜씨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찬장에 있는 재료들을 꺼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발그락거리는 그릇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시끄럽기보다는 마치 고운 악기 소리처럼 듣기 좋았습니다. 강호는 멍하니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십니까? 강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여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세상의 어떤 꽃보다도 고와서 강호는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강호에게 공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갈 곳을 잃고 헤매다 선비님의 도움을 받게 된 여인입니다. 은혜를 갚고자 잠시 들렀으니 너무 괴이하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옥쟁반의 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하고 맑았습니다. 강호는 그녀가 항아리 속의 잉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차마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는 강호에게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시장하실 듯하여 밥상을 좀 차려보았습니다. 변변치 않은 솜씨지만 드셔보시지요. 강호는 얼떨결에 여인이 차려준 밥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상위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강호는 홀린 듯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밥알의 단맛과 반찬의 감칠맛은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 정말 당신이 만든 것입니까? 강호의 칭찬에 여인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에 맞으신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선비님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호의 집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낮에는 자취를 감추었다가 밤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강호의 집안을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다 찢어져 가던 강호의 옷은 새 옷처럼 말끔하게 기워졌고 먼지가 쌓여있던 방구석은 윤이 날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강호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외로움에 그늘져 있던 그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마을 사람들을 대할 때도 훨씬 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강호는 여인을 수련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고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법이라 했던가요? 강혼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변화는 곧 이웃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혼의 집 바로 옆 담장 너머에 사는 칠성이라는 사내가 가장 먼저 낌새를 챘습니다. 칠성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욕심이 끝이 없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성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밤마다 강혼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담장을 넘어오는 구수한 밥 냄새를 맡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찢어지게 가난한 강호놈이 밤마다 무슨 잔치를 벌이는 거야?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 그려. 칠성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비단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강호가 저리도 호사스러운 냄새를 풍기며 산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사다리를 가져와 담장 위로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마당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고 칠성의 눈에 믿지 못할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강호의 곁에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칠성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히 절세미인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강호, 저 녀석이 어디서 저런 미인을 데려왔지. 게다가 저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을 보아하니 예사 물건이 아니야. 혹시 강호놈이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해서 여자를 산 건가? 칠성의 머릿속은 온갖 억측과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여인의 미모에 침을 흘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강호가 갑자기 잘 살게 된 비결이 저 여인에게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칠성은 담장 아래로 내려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강호야. 내 놈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내가 낱낱이 파헤쳐 주마. 다음 날부터 칠성은 마을 장터와 주막을 돌아다니며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들 그 소문 들었나? 강호 그 녀석 말이야. 요즘 밤마다 집에서 쿵짝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네. 아무래도 수상해. 그 가난뱅이가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났겠어. 필시 산적대와 손을 잡았거나 남의 집 보물을 훔친 게 분명해. 칠성의 말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칠성이 워낙 그럴듯하게 떠들어대자 조금씩 강호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어쩐지 요새 강호 총각 얼굴이 환해졌다 했더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모양이네. 글쎄, 칠성 내 말로는 밤마다 젊은 여자가 드나든다는데 혹시 여우한테 홀린 건 아닐까?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은 칠성의 부채질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강호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힐끔거렸고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강호는 영문을 몰라 답답했지만 수련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기다려져 묵묵히 참아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호가 물고기를 팔러 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 아래 앉아 계신 삼신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삼신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아이들의 점지를 도와주고 마을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신비한 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던 할머니가 강호를 보자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이보게, 강호 총각, 잠시 이리로 와보게나. 강호는 짐을 내려놓고 공손하게 다가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할머니, 부르셨습니까? 할머니는 깊게 주름진 눈으로 강호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비핀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얼굴에 도화살이 낀 것을 보니 귀한 인연을 만난 모양이구나. 허나 명심하게나 달이 차면 물도 차오르고 귀한 것이 들어오면 시기하는 바람도 함께 부는 법이야. 자네가 가진 그릇보다 넘치는 복은 때로는 화가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네. 할머니의 말씀은 알쏭달쏭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지키고 싶다면 숨기지 말고 당당해져야 하네. 하지만 탐욕스러운 자의 눈에는 진실도 거짓으로 보이고 거짓도 진실로 보이는 법이지. 곧 큰 비바람이 몰아칠 테니 마음을 단단히 먹게나. 자네의 그 맑은 심지가 시험대에 오를 날이 머지않았어. 할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 마을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강호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시기하는 바람이라니 혹시 칠성 형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강호의 마음에 불안한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상을 차려주는 수련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련은 강호의 어두운 표정을 읽고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선비님,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얼굴빛이 어두워 보이십니다. 강호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별일 아닙니다. 그저 날이 좀 흐려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들의 행복을 깨뜨리기 위해 엿보고 있다는 것을. 그 시각 칠성은 자신의 집 사랑방에서 마을의 왈패 몇 명을 불러 모아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게. 저 강호놈 집에 분명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밤마다 빛이 번쩍거리고 절세미인이 시중을 드는데 그게 보통 일이겠나? 왈패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칠성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가서 좀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지 누가 압니까? 그들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목소리에는 비열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술에 취해 벌개진 얼굴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쳐들어가 볼 참이야. 도둑질한 물건을 숨겨놓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게 분명해. 내일이면 그놈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말겠어. 칠성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잔인했습니다. 단순히 강호를 망신 주는 것을 넘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폭풍 전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수련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수련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강호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수련 낭자,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이 다치지 않게 할 것이오.
강호의 비장한 맹세에 수련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 때문에 강호가 곤경에 처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님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디 저 때문에 선비님이 다치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고 마당의 항아리 물도 출렁거렸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컹컹 짖어대며 불안함을 알렸습니다. 평화롭던 강가 마을에 탐욕과 질투라는 검은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강호와 수련, 두 사람의 운명은 마치 거친 파도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강호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지켜온 양심과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시련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마을에 닥쳐올 소동이 두 사람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다 줄지 밤하늘의 달만이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어젯밤의 거센 바람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초저녁처럼 어둑어둑했고 스산한 안개가 마을 골목골목을 휘감아 돌며 사람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강호는 여느 때처럼 그물을 손질하여 강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대문을 나섰지만 대문을 여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은 강호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거나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여 있어 강호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호가 마을 우물가를 지날 때 물을 찢던 아낙네들의 이야기 소리가 뚝 끊기며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강호 총각, 오늘 날씨가 참 챈지요? 하며 살갑게 인사를 건넸을 사람들이었지만 오늘은 마치 전염병 걸린 사람을 피하듯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중에는 강호가 잡은 물고기를 공짜로 나눠주었던 이웃집 할머니도 있었지만 그녀조차도 강호의 눈을 피하며 물동이를 챙겨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강호는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함을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묵묵히 강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가 떳떳하면 그만이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게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등 뒤로 꽂히는 따가운 시선들은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한편 칠성은 아침 일찍부터 마을 장터에 있는 주막에 자리를 잡고 앉아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탁자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강호 그놈이 평생 가난뱅이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쌀독에 쌀이 넘치고 밤마다 비단 옷 입은 여자가 드나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필시 산속 도적대와 내통하여 작물을 숨겨주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을 홀리는 요물을 집안에 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술 기운과 탐욕에 찌든 칠성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사람들의 귀를 파고들었고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점차 칠성의 말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더욱 신이 나서 침을 튀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내가 담장 너머로 똑똑히 봤단 말입니다. 그 집 마당 항아리에서 퍼런 귀신불이 솟아오르고 그 안에서 여우 같은 계집이 튀어나오더란 말입니다. 만약 그게 유물이라면 우리 마을 전체에 큰 화를 불러올 게 뻔합니다. 강물이 마르고 농작물이 다 타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을의 안위를 위협한다는 말에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농사와 고기잡이로 먹고 사는 그들에게 마을에 재앙이 닥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하고 있었고 그 계략은 안타깝게도 서서히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온 강호의 표정은
몹시 어두웠습니다. 강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수련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강호에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겨운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수련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강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비님, 오늘 하루가 많이 고단하셨나 봅니다.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저도 바람결에 들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놓이신 것은 아니신지요? 수련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강호는 수련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낭자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날씨 탓에 예민해져서 그런 것일 뿐, 며칠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니 걱정 마시오. 하지만 수련은 강호의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구스룩에서 온 존재로서 인간의 마음속에 흐르는 기류를 읽을 수 있었기에 칠성의 탐욕과 마을 사람들의 오해가 점점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강호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그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저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선비님이 부자가 되었다고 오해하여 시기하는 것이라면 제가 가진 보물을 조금 내어드릴 테니 그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금은 보화를 그들에게 주면 탐욕스러운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선비님도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련은 강호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강호에게 던지는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불의와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킬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강호는 수련의 말을 듣자마자 정색을 하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낭자, 그 무슨 섭섭한 말씀이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어부지만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재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지는 않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시기심일 뿐이요. 내가 낭자의 보물을 그들에게 준다면 그것은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요. 나는 굶어 죽을지언정 내 양심을 팔지는 않겠소. 강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련은 강호의 대답에 내심 감탄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선비님, 제가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모든 소문의 원인은 저에게 있으니 제가 사라지면 마을 사람들의 의심도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다시 강으로 돌아가고 선비님은 예전처럼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 하나만 없어지면 선비님은 다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웃으며 사실 수 있을 텐데 굳이 저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련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강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강호는 화들짝 놀라며 수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절대로 안 될 말이요. 낭자가 어디를 간단 말이요. 낭자는 이제 내 식구이자 내 삶의 일부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진다 해도 나는 낭자를 내치고 혼자 편하게 살 생각은 추호도 없소.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등을 돌리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이오. 설령 온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해도 나는 낭자를 지킬 것이오. 그러니 제발 떠난다는 말은 거두어 주시오. 강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수련은 강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와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이토록 순수하고 올곧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하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밖의 상황은 두 사람의 애틋한 마음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강호의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뱀이 마을 길을 따라 기어오는 듯한 위협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강호 이놈, 당장 나와라. 내 놈이 숨겨둔 보물과 요망한 계집을 내놓아라. 대문 밖에서 칠성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왈패들과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합쳐져 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문을 열어라.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가겠다.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대문을 발로 차며 위협했습니다. 굳게 닫힌 나무 대문이 쿵쿵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흔들렸고 집안에 고요하던 공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뀌었습니다. 강호는 수련을 등 뒤로 숨기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기 대신 낡은 지게 작대기 하나만이 들려있을 뿐이었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대문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다들 이 밤중에 남의 집에 와서 뭐하는 짓입니까? 돌아가십시오, 당장. 강호가 소리쳤지만 밖에서는 비웃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하하하,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네 놈이 순순히 문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주마. 칠성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고 더 이상 이웃 간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탐욕에 눈이 멀어 강호를 먹잇감으로 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왈패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이 커다란 통나무를 들고 와 대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대문 빗장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되는 충격에 낡은 대문은 비명을 지르며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시선만은 대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수련은 방문 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나서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온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마음속으로 수국의 힘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완전히 박살나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뿌연 먼지 사이로 횃불을 든 칠성과 험상궂은 표정의 왈패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는 겁에 질린 표정의 마을 사람들이 쭈뼛거리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횃불의 붉은 빛이 강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칠성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강호를 보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호라, 제 발로 나오셨군. 자, 이제 내 놈이 숨겨둔 그 대단한 보따리를 좀 풀어보시지 그래. 강호는 작대기를 꽉 쥐고 소리쳤습니다. 내 집에는 훔친 물건 따위는 없다. 그리고 내 식구에게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내 목숨을 걸고 너희를 막을 것이다. 그의 외침은 처절했지만 수정 열쇠에 몰린 그의 모습은 폭풍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칠성은 코웃음을 치며 왈패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을 끌어내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쌀독부터 장독대까지 모조리 엎어서라도 금덩이를 찾아내. 왈패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강호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눈부시게 하얀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왈패들은 갑작스러운 빛에 눈을 가리며 주춤거렸고 칠성도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빛속에서 수련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서늘한 물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눈빛은 밤바다처럼 깊고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신비한 광경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수련은
강호의 앞을 막아서며 칠성을 향해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멈추시오. 이 선비는 아무 죄가 없소. 당신들이 찾는 것은 나일 테니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마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당 전체에 뚜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외쳤습니다. 저 여자다. 내가 말한 요물이 바로 저 여자야. 저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을 봐라. 저게 다 비단이고 보석이다. 저 여자를 잡으면 우리는 벼락부자가 되는 거야. 칠성의 선동에 잠시 주춤했던 왈패들이 다시 몽둥이를 고쳐잡고 수련을 향해 다가오려 했습니다. 강호는 반사적으로 수련을 감싸 안으며 칠성에게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이분은 귀한 손님이다. 너희들의 더러운 손으로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칠성에게 강호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씩씩거리며 직접 앞으로 나서서 강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비켜. 이 가난뱅이 자식아. 내 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오늘 내 제삿날이 되고 싶은 게냐. 칠성이 강호를 거칠게 밀치자 힘없는 강호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칠성은 기세 등등하게 웃으며 수련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리 와라, 이쁘나. 우리 집에 가면 이런 초가집보다 훨씬 좋은 비단 이불이 널 기다리고 있다. 칠성의 손이 수련의 옷자락에 닿으려는 찰나 수련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오직 재물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수련은 소매에서 낡고 이 빠진 사기 그릇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물항아리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그 그릇에 담았습니다. 자, 이것이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보물입니다. 이 물을 받으시지요. 수련이 그릇을 내밀자 칠성과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했던 낡은 그릇이 순식간에 황금 대접으로 변하고 그 안에 담긴 물이 찰랑거리는 금화와 은화로 변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금이다. 세상에 저게 다 금화야. 칠성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금이네. 저 여자가 마술을 부린 건가? 저 물 한 그릇이면 우리 마을 전체가 먹고 살아도 남겠어. 탐욕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강호만이 바닥에서 일어나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속지 마시오. 저것은 그저 물일 뿐이오. 당신들 눈에 헛것이 보이는 거요. 하지만 아무도 강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강호를 발로 걷어차고는 허겁지겁 수련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일이네, 그건 내 거야.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으니까 다 내 거라고. 그는 예의도 체면도 다 집어던지고 짐승처럼 그릇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수련은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칠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칠성은 차가운 그릇의 감촉에 전율하며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그릇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하하. 이제 난 부자다. 천하제일가는 부자가 되었어. 칠성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련의 눈동자가 푸르게 빛나며 칠성이 쥐고 있는 그릇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곧 칠성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강호는 안타까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칠성의 손에 들린 보물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구름 사이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어 마당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힌 상황을 차가운 시선으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희열에 차서 그릇을 품에 안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릇 안에 가득 담긴 것이 여전히 번쩍이는 황금 동전과 은화로만 보였기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금화 한 뼘을 집어들기 위해 그릇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묵직한 금속의 감촉을 기대하며 손가락을 오므렸지만 그의 손끝에 닿은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미끈거리고 차가운 액체의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칠성은 금화를 확인하기 위해 손을 번쩍 들어 올려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검고 끈적끈적한 진흙덩어리였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손에 묻은 것을 비벼보았지만 그것은 분명 강바닥에서나 볼 수 있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커먼 개흙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내 금덩이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칠성이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는 사이 그가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던 그릇 속의 황금 물결도 순식간에 시궁창 물처럼 탁하고 더러운 구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릇이 기울어지면서 쏟아진 검은 물은 칠성이 입고 있던 비싼 비단 옷을 순식간에 더럽혔고 악취가 풍기는 진흙이 그의 가슴과 배를 타고 흘러내려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똥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팔짝팔짝 뛰며 옷을 털어내려 했지만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오물은 더 넓게 번져갈 뿐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웅성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황금빛이 번쩍인다고 감탄했던 그릇이 순식간에 오물을 담은 낡은 사기 그릇으로 변해버린 광경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게 뭐야? 금이 아니라 똥물이잖아. 칠성이가 헛것을 본 게야. 아이고, 냄새야. 사람들의 동경 어린 시선은 순식간에 조롱과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칠성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수련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요망한 년, 내년이 요술을 부려 내 금을 똥으로 바꾼 것이지. 내 금 내놓아라. 이 도둑년아. 수련은 칠성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서늘한 표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 있는 기운의 칠성은 기가 눌려 주춤거렸습니다. 수련은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그 그릇에는 처음부터 금은 보화 따위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맑은 강물만이 담겨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당신의 마음이 그 맑은 물을 황금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신이 본 것은 실제가 아니라 당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 뿐입니다. 수련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칠성의 가슴에 꽂혔고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수련은 이어서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비님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의심하여 이곳까지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댁에는 훔친 물건도 숨겨둔 보물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선비님의 맑은 양심과 저를 지키고자 했던 따뜻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드린 물 한 그릇이 강호 선비님의 눈에는 시원한 물로 보였지만 욕심쟁이의 눈에는 황금으로 보이다가 결국 오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리는 이치입니다. 수련의 명쾌한 설명에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칠성의 꼬임에 넘어가 죄 없는 강호를 핍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서 있던 왈패들도 슬그머니 무기를 등 뒤로 감추거나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강호의 초라하지만 당당한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부서진 대문 앞에 서서 자신들을 막아서던 강호야말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구먼. 강호 총각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우리가 미쳐서 칠성네 말만 믿고 생사람을 잡을 뻔했어. 칠성은 분위기가 반전되자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다시 뒤집어 보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아니야, 다들 저 여자의 말에 속지 마. 저 여자는 귀신이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금이 있었단 말이야. 칠성은 바닥에 쏟아진 진흙을 손으로 긁어 모으며 금을 찾으려 애썼지만 손톱 밑에 검은 때만 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탐욕에 미쳐버린 아기와 다를 바가 없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어른인 촌장님이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칠성 자네, 추하구먼. 이제 그만하게. 자네 욕심 때문에 온 마을이 시끄러워졌어. 더 이상 망신당하기 전에 썩 물러가게. 촌장님의 호통에 칠성은 흠칫 놀라 동작을 멈췄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을 옹호해 주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왈패들은 이미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있었고 이웃들은 경멸 섞인 눈초리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단 옷은 오물범벅이 되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명예와 체면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칠성은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강호와 수련을 한번 노려보고는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아느냐 하고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도망치듯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허둥지둥 달리다가 진흙탕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텄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의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아픔도 잊은 채 엉금엉금 기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팽팽했던 긴장감이 풀리면서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촌장님은 강호에게 다가와 투박한 손으로 강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사과했습니다. 강호 총각, 우리가 자네를 오해했네. 늙은 내가 주책맞게 뜬 소문에 휘둘려 자네 마음을 아프게 했구먼. 정말 미안하네. 강호는 서둘러 허리를 숙이며 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다들 살기가 팍팍하여 잠시 마음이 흔들리신 것뿐이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풀렸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강호의 너그러운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이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위로를 받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의심마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낙네들은 우리가 내일 맛있는 반찬이라도 해올게 하며 미안해했고, 장정들은 부서진 대문은 우리가 날 박는 대로 고쳐주겠네 하고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씩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고 짓밟힌 흙바닥과 부서진 대문 조각만이 방금 전의 소동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호와 수련은 마당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달은 구름을 완전히 벗어나 다시금 환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털썩 마루에 걸터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수련을 바라보며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습니다. 낭자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소. 낭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을 것이오. 수련은 강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선비님이 용기 있게 맞서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비님의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지요. 수련은 강호의 상처난 손등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쓰라렸던 상처가 씻은 듯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호는 수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우리 다시 예전처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요. 낭자와 함께라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소. 하지만 수련은 강호의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밤하늘의 달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그리고 인간 세상의 탐욕과 마주한 이상, 이곳에 더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인간의 진실한 마음을 시험하고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 강호를 통해 그 답을 얻었으니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님, 오늘 밤 달이 참 밝습니다. 저 달이 기울면 새벽이 오고 강물은 다시 흐르겠지요.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법입니다. 강호는 수련의 말에서 묘한 이별의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낭자, 그게 무슨 말이요? 제자리로 돌아간다니. 혹시 아까 했던 말처럼 떠나겠다는 뜻이요? 강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련은 강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본래 사람이 아닙니다. 깊은 강물 속 용궁에서 온 물의 공주입니다. 아버님의 명을 받아 인간 세상의 진정으로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비님을 만나 그 답을 찾았습니다. 강호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잉어였던 그녀가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신기했는데 용궁의 공주라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녀의 신비한 능력과 기품 있는 모습은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임무를 마쳤으니 용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요? 강호는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가 인간이 아님을 알게 된 이상 자신의 욕심만으로 붙잡아둘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련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에 계속 머물면 선비님께 또 다른 화가 미칠지도 모릅니다. 인간과 물의 존재는 함께 살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선비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제게도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강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강호의 외로운 삶에 찾아온 유일한 빛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그 빛을 다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강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마당의 흙바닥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알겠소. 낭자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어찌 막겠소. 낭자가 있어야 할 곳은 저 좁은 항아리가 아니라 넓고 푸른 강물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소. 다만 욕심이 나서 모른 척하고 싶었을 뿐이요. 강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놓아주는 것, 그것이 강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짧게 느껴질 것 같구려. 날이 밝기 전까지 남은 시간이나마 낭자와 함께 차 한 잔이라도 나누고 싶소. 강호가 말하자 수련은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늦은 밤의 정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칠성의 난동으로 엉망이 된 마당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애틋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가 마치 이별을 재촉하는 노래처럼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강호는 수련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내일이면 사라질 꿈만 같은 이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수련의 몸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 된 것입니다. 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갑시다, 강가로. 낭자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배웅해 드리리다. 강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수련은 강호를 따라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세상은 두 사람의 이별을 모르는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강변길을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밤새 차가워진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강호는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걷고 있는 수련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가벼워서 자칫 한눈을 팔면 그녀가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만 같아 조바심이 났기 때문입니다. 강호는 수련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이 길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강가에 닿는 시간이 조금만 더 늦춰졌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길가에 핀 억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었고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들이 강호의 바짓단을 적셨지만 그는 오직 수련의 옆모습만을 눈에 담으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강호가 처음 잉어를 잡았던 그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검푸른 강물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듯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고 동쪽 하늘 끝에서는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나루터 낡은 나무 기둥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이곳에서 신비한 잉어를 낚아 올릴 때만 해도 자신의 인생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련과 함께했던 날들은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강호에게 잊을 수 없는 봄날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 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강호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수련은 강호의 앞으로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인간의 시간으로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선비님이 보여주신 따뜻한 정과 올곧은 마음은 제 영혼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부디 슬퍼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맑고 고운 마음을 간직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련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듯 촉촉했고 그 눈동자는 새벽별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소매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강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약돌 하나가 들어있는 소박한 주머니였습니다. 강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련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용궁의 약속이 담긴 징표입니다. 이 조약돌을 지니고 계시면 강은 언제나 선비님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선비님의 배를 뒤집지 못할 것이며 빈 그물이 올라오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보답이자 선비님의 앞날을 축복하는 저의 작은 마음입니다. 강호는 그 조약돌을 소중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그 안에서 수련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고맙소, 낭자. 내 평생 이 돌을 가슴에 품고 낭자를 기억하리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자 강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달싹이며 그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디 조심히 가시오. 물속 세상은 이곳보다 춥지 않기를. 그곳에서는 아무런 근심 없이 편안하기를 빌겠소. 혹시라도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인연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더 좋은 집과 맛있는 음식으로 낭자를 대접하리다. 강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수련의 눈에서도 투명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작은 진주구슬로 변하여 대구루로 굴러갔습니다. 수련은 천천히 뒷걸음질쳐 강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이 물에 닿자 잔잔하던 강물의 파문이 일며 신비로운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더니 그녀를 감싸고 있던 옥색 옷자락이 물결처럼 흩어지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빛 속에서 사람의 형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호가 처음 보았던
그 아름다운 옥빛 잉어가 나타났습니다. 잉어는 물 위로 힘차게 뛰어오르며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더니 강호에게 작별을 고하듯 꼬리를 힘차게 흔들고는 깊은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강호는 강가에 주저앉아 잉어가 사라진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에는 잉어가 남긴 동그란 파문만이 겹겹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잘 가거라, 초롱아. 아니, 수련낭자. 부디 행복해야 한다. 강호의 목소리는 강바람에 흩어졌고 대답 대신 강물 소리만이 철썩이며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느새 붉은 태양이 산등성이 위로 완전히 솟아올라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 햇살은 강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마치 수련이 떠나며 남긴 마지막 포옹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호가 터덜터덜 빈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은 텅 비어 있었고 부서진 대문만이 어젯밤의 소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집 안에는 쓸쓸함 대신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수련이 주고 간 조약돌을 품속 깊이 간직한 채 부서진 대문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망치질 소리가 텅 빈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강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눈앞에 그녀는 없지만 마음속에는 그녀와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련의 말대로 강은 언제나 강호의 편이었습니다. 그가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크고 실한 물고기들이 가득 잡혀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며칠을 고생해야 잡을 수 있었던 양을 단 한 번의 그물질로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강호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잡았지만 워낙 많이 잡히는 통에 남은 물고기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댁에 가져가서 끓여 드십시오. 아주머니, 아이들 먹이게 이거 좀 가져가세요. 마을 사람들은 강호의 변함없는 성실함과 넉넉한 인심에 감복했습니다. 칠성의 모함에 속아 강호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에 더욱 강호를 챙겼고 강호의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김치를 담가오고 누군가는 떡을 해오며 강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강호 총각은 정말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몰라보고 실수를 했어.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해졌고 강호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톨이였던 그의 마당은 이제 이웃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반면 욕심쟁이 칠성의 집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의 망신 이후 칠성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했고 소문에 의하면 병을 얻어 알아누웠다고 했습니다. 그가 마을을 떠났다는 소문도 돌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누구도 칠성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의 기와집은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졌고 흉가처럼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집을 지날 때면 혀를 차며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칠성의 몰락은 마을 사람들에게 권선징하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호의 검은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가 초가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지만 결코 고독하지 않은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어려운 일이 생긴 이웃들을 돕고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젊은 어부들은 강호에게 고기 잡는 법뿐만 아니라 강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연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호는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강은 그저 물이 아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니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강호는 날씨가 좋은 날이면 나루터에 나가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강물 속에서 커다란 물고기가 튀어오르거나 잔잔한 물결이 묘하게 반짝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용왕님이 강호 어르신께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강호는 그 반짝임을 볼 때마다 품속에 지니고 있는 달고 다른 조약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가, 수련. 나는 자네 덕분에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네. 그는 강물을 향해 소리 없는 안부를 전하며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띠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강호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고 강물 흐르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꿈속에서 강호는 다시 젊은 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그리워했던 옥색 옷을 입은 여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선비님, 이제 편히 쉬실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여인이 내민 손을 잡자 강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그리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강호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잠든 듯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동시에 그가 좋은 곳으로 갔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강호의 품속에서는 조약돌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 돌은 신기하게도 은은한 옥빛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호를 양지바른 언덕에 묻어주었고 그가 평생 사랑했던 강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작은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강호가 떠난 뒤에도 은빛 강은 변함없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강물 위로 두 마리의 물고기가 나란히 헤엄치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마리는 옥빛으로 빛나고 다른 한 마리는 은빛으로 빛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다정한 부부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물고기들이 강호와 수련이 다시 만나 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마다 그들에게 안전과 풍요를 비는 제를 올리곤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어부 강호와 물의 공주 수련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강물 따라 흐르고 흘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것을 이 강물은 묵묵히 일러주고 있는 듯합니다.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누워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마음속에도 강호의 맑은 조약돌 같은 평온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창밖을 한번 보세요. 혹시 밤하늘에 뜬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강호와 수련이 당신의 편안한 밤을 지켜주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고단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저 흐르는 강물에 띄워보내고 이제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 시간입니다. 맑은 강물 소리가 당신의 꿈길을 편안하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